10년 동안 제 양심을 짓눌러 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록으로라도 남겨야겠습니다. 2014년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결혼한 지 한 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아파트. 아직은 낯선 가구와 가전제품. 집안 곳곳에는 신혼의 설렘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가 안부를 전하던 며느리, 출근길마다 지인들과 안부를 주고받던 사위.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월 말 부부는 자택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파트 CCTV에는 그들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만 찍혔을 뿐 다시 나가는 모습은 끝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집안 어딘가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냐 하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남아 있었고, 냉장고에는 며칠 전 장을 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의 배설물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정리하고 떠난 게 아니라 일상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5월 31일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특이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것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부부의 삶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끊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인들의 진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최 씨는 사건 당일 공연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공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녀가 공연을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자 속 문체와 어휘는 그녀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신 보낸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남편 전 씨도 수상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는 동업자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당분간 나가지 못하겠다. 한두 달 자금을 맡기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주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전 씨는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른 뉘앙스의 말투를 썼습니다. 이상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동시에 꺼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인천 시내에서, 아내의 휴대폰은 서울 강동구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원을 끈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일까? 그리고 집에서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권, 노트북, 지갑. 특히 여권의 부재는 사람들의 의혹을 키웠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해외로 도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출입국 기록에는 단 한 번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던 부부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부부가 공모한 실종이었을까? 2014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인천 중구 아파트 단지 앞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아내 최모 씨의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경찰관들에게 매달렸다.
제발요, 우리 딸 찾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혼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최 씨의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소시민이 마주한 절망적 현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파트 로비에 메아리쳤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이유 없이 연락 안 하고 사라질 애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 김모 씨의 가족들은 달랐다. 기묘할 정도로 침착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이 어디 놀러 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신혼인데. 여행이라도 간 거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최 씨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여행을 가면 연락을 안 해요. 강아지는 왜 두고 갔어요? 집에 장 본 것들이 왜 그냥 있어요? 그야 급하게 나간 거겠죠. 애들 일에 어른들이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닌가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두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다. 302호에 사는 박모 씨는 경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그날 아니 그 전날 밤이었나? 위층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세요?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조용한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 관리소장 이모 씨의 말이었다. 김 씨 부부 사실 좀 이상했어요. 신혼인데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내분은 항상 혼자 다니셨고 남편분은 전화를 자주 받더라고요.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면서요. 그 전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씨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긴장한 듯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이 부부의 지인들을 만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회사 동료였던 정모 씨는 이런 증언을 했다. 최 씨가 결혼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좀 이상한 대답을 했거든요. 어떤 대답이었나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 씨는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에 최 씨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치 체념한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그런 표정. 김 씨의 대학 동창인 이모 씨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김 씨가 결혼 전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었나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장모 씨라는 여자분인데 그분과는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안 사정상 결혼은 못하고. 순간 수사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김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실종 전 한 달 동안 김 씨가 가장 많이 통화한 상대, 장모 씨. 통화 빈도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하루에 평균 7, 8통, 때로는 새벽 시간대에도 긴 통화가 이어졌다. 신혼 한 달 된 남자의 통화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다. 장 씨를 만난 수사팀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30대 중반의 장 씨는 김 씨보다 3살 많았다. 대학 시절부터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김 씨와 언제부터 연락을 재개했나요?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김 씨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장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씨가 말하길 결혼은 형식적인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고 했어요.
이 순간 수사팀은 이 사건의 진짜 윤곽을 보기 시작했다. 장 씨와의 면담이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 씨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남편이 당신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 전쯤부터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내가 자기 휴대폰을 뒤져봤다고. 그리고 제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팀은 최 씨의 휴대폰 기록도 분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실종 일주일 전 최 씨가 장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기록을. 통화 시간은 47분. 신혼 한 달 된 아내가 남편의 첫사랑과 47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 씨가 처음에는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한 달 동안 뭘 한 건지 알겠다. 나는 대체제였구나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마지막에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사라지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수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럼 뭐라고 대답했나요? 장 씨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냥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최 씨의 직장 동료 박모 씨는 실종 전날 최 씨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일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계단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죠. 그런데 결혼이 이런 건지 몰랐다고 하면서 나는 바보였다고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도 했어요. 김 씨의 직장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 실종 전날 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동료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 오늘 집에 가면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가족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 씨 가족은 장 씨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혼 한 달인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요. 우리 딸이 그걸 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 씨의 아버지는 김 씨 가족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네 아들이 뭘 했는지 알고 계세요.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딸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방어적이었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런 거겠죠. 별일 아닐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요? 신혼부부가 사라졌는데 별일 아니라고요? 애들이 어디 놀러 간 거 아닐까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화를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김 씨 가족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아니면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최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장 기록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실종 전날 밤 11시 47분에 작성된 마지막 메모. 결혼이 이런 건지 몰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체제가 되기 위해 결혼한 거였구나. 한 달 동안 혼자 살았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였다.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나가 아니야. 나는 뭔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사랑 없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이 메모를 본 최 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사팀은 장 씨를 다시 불러 더 자세한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실종 당일에도 김 씨와 통화했나요? 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장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오후 통화에서 김 씨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에게 가겠다고 했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저와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 그럼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김 씨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김 씨의 노트북이 사라진 것도 이제야 의미가 명확해졌다. 수사팀은 김 씨의 직장 동료를 통해 그가 며칠 전 회사에서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가 뭘 찾고 있었나요? 해외 이주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 장기 체류 방법 같은 것들, 그리고 해외 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신혼여행 준비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달랐어요. 너무 진지하게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김 씨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장 씨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계획을. 하지만 장 씨가 거절했고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실종 당일 저녁 아파트 302호에서는 부부간의 마지막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경 위층에서 큰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여자 목소리로 이제 그만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 목소리로 뭔가 해명하는 듯한, 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1시간 정도 조용했다가 새벽 2시경에 뭔가 큰 소리가 났어요. 그 후로는 완전히 조용해졌고요. 수사팀은 이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김 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을 것이다. 장 씨와의 관계, 그리고 함께 떠나고 싶다는 바람을. 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을 것이다. 두 사람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수사가 이 지경에 이르자 두 가족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최 씨의 아버지가 김 씨 가족을 찾아가 소리쳤다.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신혼 한 달 만에 다른 여자 때문에 괴롭혀서 이 지경을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감쌌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어디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요. CCTV에도 안 찍혔고 휴대폰도 꺼진 상태인데 그건 애들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대화를 지켜본 수사관들은 김 씨 가족이 뭔가 더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수사팀이 파악한 것은 이것뿐이었다. 신혼부부는 사실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남편은 첫사랑을 잊지 못했고 아내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절망했다. 실종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대화가 있었고 그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두 사람이 정말 함께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각자 다른 선택을 한 것일까? 휴대폰이 서로 다른 곳에서 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김 씨 가족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수사관들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어둠이 내린 인천의 아파트 단지. 302호의 불빛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 안에 남겨진 강아지만이 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 미스터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순간,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사건 발생 10일째, 인천 중부경찰서 회의실은 찬바람이 도는 것만 같았다. 양쪽 가족이 마주 앉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최 씨 가족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김 씨 가족의 얼굴에는 당황과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역력했다. 최 씨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네 아들이 어디 갔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정말로. 김 씨의 어머니는 시선을 회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씨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태연하셨어요? 아들이 사라졌는데. 왜 그렇게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씨의 아버지가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꿔 앉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말없는 성격이었어요. 갑자기 어디 가버리는 일도 가끔 있었고. 신혼 한 달이에요. 신혼 한 달인데 아내를 두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최 씨의 여동생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언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세요? 결혼 전에 드디어 내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언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씨의 여동생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우리 오빠가 정말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폭발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최 씨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딸이 억지로 결혼했다는 소리예요. 당신네 아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분명히 말해보세요. 이 순간 담당 수사관이 개입했다. 하지만 이미 두 가족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다. 수사팀은 장 씨를 세 번째로 소환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30대 중반의 장 씨는 첫 면담 때와는 달리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장 씨,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김 씨가 결혼 후에도 당신과 계속 만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났나요? 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 일주일 후에 처음 만났어요. 김 씨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어디서요?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 카페에서요. 그때 김 씨가 결혼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수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혼을 후회한다고요? 네, 자기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최 씨와는 가족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그리고 곧 이혼하고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은 뭐라고 했나요? 장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 조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김 씨를 여전히 사랑했어요. 8년간 사귄 사이였으니까. 쉽게 잊을 수 없었죠. 이 순간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나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만났어요. 항상 인천에서 김 씨가 직장에서 일찍 나와서 만나곤 했죠. 최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2, 3주 후부터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김 씨가 집에서 자꾸 추궁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이모 씨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김 씨가 결혼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번 결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니요. 집안에서 워낙 압박이 심했다고 해요. 나이도 나이고 주변에서 자꾸 재촉하고. 그래서 최 씨와 선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김 씨가 직접 말했거든요. 최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이 씨는 잠시 멈춤을 가졌다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식 전날 밤에 김 씨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때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그럼 결혼을 반대하지 그랬어요? 그럼 결혼을 반대하지 그랬어요? 라고 물었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었다. 김 씨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다. 지금 와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 씨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라고도 했어요. 한편 최 씨의 직장 동료들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최 씨와 가장 친했던 박모 씨는 결혼 후 최 씨의 변화를 자세히 증언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남편 이야기만 하고 점심시간마다 남편과 통화하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말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가끔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박 씨는 실종 일주일 전 최 씨와 나눈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최 씨가 갑자기 제게 물어봤어요. 언니, 결혼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럼 뭐라고 대답했나요? 최 씨가 남편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최 씨가 적응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결혼 3주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 남편이 나를 볼 때 눈빛이 뭔가 다른 것 같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결혼 4주째. 남편 휴대폰에서 이상한 번호를 발견했다.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장미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기가 무섭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종 3일 전에 쓰인 마지막 일기였다. 결국 알았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8년간 사귄 첫사랑이라고 한다. 나는 뭐였을까? 그냥 부모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체제였을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가슴이 정말로 아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걸 알아버린 이상 어떻게 행복한 척 할 수 있을까? 수사팀이 확보한 통화 녹음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실종 일주일 전 최 씨가 장 씨에게 직접 걸었던 그 47분간의 통화 내용 일부가 복원된 것이다. 통화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김 씨 아내입니다. 아, 네.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세요? 장 씨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저희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긴 침묵 후 장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최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한 거예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죄송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들켜서 죄송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8년간 사귄 사이라면서요? 그럼 왜 결혼은 안 했어요? 왜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놔뒀어요? 장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에서 반대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왜 우리 결혼을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김 씨가 먼저. 내 남편이 먼저 뭘 했다고요? 말 끝까지 하세요. 통화는 점점 격해졌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혼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해보세요. 뭘 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8년간 사귀고도 모른다고요? 그럼 내 남편이 당신 때문에 매일 밤 전화하고 당신 때문에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통화 말미에 최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알겠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김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인터넷 검색 기록은 그의 마지막 계획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해외 장기 체류 방법, 여권 분실 시 재발급, 해외 계좌 개설 방법.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종 당일 오전에 검색한 내용이었다. 부부 동반 자살 방법, 인천 바다 조류, 실종 신고 절차. 김 씨는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실종 당일 밤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종 당일 밤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일어났다. 302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정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밤 10시경부터 위층이 시끄러웠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 그 다음에는 뭔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쿵 하는 소리. 대화 내용이 들렸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여자 목소리로 이제 그만해라는 소리는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로 뭔가 해명하는 듯한.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김모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새벽 1시경에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2시쯤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후에는요? 그 후로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침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휴대폰 신호가 말하는 것들. 기술팀의 분석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김 씨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 오후 11시 23분에 인천 중구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꺼졌다. 그런데 최 씨의 휴대폰은 그로부터 4시간 후인 새벽 3시 17분에 서울 강동구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꺼졌다. 이게 말이 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면 휴대폰 신호도 같은 곳에서 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사팀장의 질문에 기술팀원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한 건 최 씨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강동구는 인천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그 거리를 이동했다는 뜻인데 CCTV는 확인했나요? 강동구 일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최 씨나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2주째 두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최 씨 가족은 김 씨 가족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당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처음부터 태도가 이상했어요. 최 씨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우리 딸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애인지 아세요? 그런 애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저희도 피해자예요. 저희 아들도 사라진 거잖아요. 피해자라고요? 당신네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라고요? 그건 확실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순간 최 씨의 어머니가 증거를 꺼냈다. 딸의 일기장이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일인가요? 우리 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직접 보세요. 일기장을 본 김 씨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김 씨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아들이 신혼 한 달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몰랐다고요? 정말로 몰랐어요. 저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두 가족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세 번째 조사에서 장 씨는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실종 당일 김 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나요? 장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모든 걸 정리하겠다. 최 씨와도 이 모든 상황과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는 지금은 힘들다. 최 씨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나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장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 당신이 안 된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김 씨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절망적인 느낌이었어요. 사건 발생 3주째. 수사팀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이것뿐이었다. 신혼부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남편은 첫사랑을 잊지 못했으며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그리고 실종 당일 밤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두 사람이 정말 함께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각자 다른 선택을 한 것일까? 서로 다른 곳에서 꺼진 휴대폰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사라진 여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담당 수사관은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혼란에 빠졌다.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인천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다. 302호의 창문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사랑과 배신, 절망과 선택.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이 복잡한 미로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것인가?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다. 2015년 봄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다. 인천 중구 아파트 단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302호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다. 그들은 이 집에서 벌어진 미스터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다. 처음 며칠간은 연일 톱뉴스를 장식했던 신혼부부 증발 사건이었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수사팀도 인력을 다른 사건으로 배치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지속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제 사건 파일함 속으로 들어갔다. 가끔씩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해 보곤 했지만 대부분 오보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목격담이었다. 최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한 번씩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실종자 찾기 시민단체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최 씨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매일 밤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아있기만 해줘. 어디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살아있기만 해줘.
반면 김 씨의 가족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자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가끔 아는 사람이 김 씨에 대해 물어보면 연락이 없다는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장 씨는 사건 이후 인천을 떠났다. 서울의 한 작은 회사로 이직해서 조용히 지냈다. 경찰에 추가 조사 요청이 있을 때만 나타났을 뿐 평소에는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 그리고 2017년. 시간은 무정하게 흘렸다. 2016년에는 몇 번의 목격담이 제보됐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김 씨 부부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모두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거나 아예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 최 씨의 아버지는 그에 겨울 쓰러졌다. 딸을 찾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쌓여 뇌경색이 온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계속 딸의 이름을 불렀다. 미영아, 미영아, 아빠가 여기 있다. 돌아와. 최 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점점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져들었다. 2017년에는 아예 언급되는 일도 없었다. 사건 발생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에서는 미제 사건 특집으로 잠깐 다뤄졌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다른 더 자극적인 사건들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김 씨의 회사에서는 이미 김 씨를 퇴사 처리했다. 최 씨의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존재는 점점 공식 기록에서 사라져갔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곧 이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2018년 가을, 우연한 발견의 시작. 2018년 10월 12일, 인천 구월동의 한 중고 가구 매장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살이 중고 가구라는 이름의 이 작은 매장은 오래된 가구들을 수거해서 수리 후 재판매하는 곳이었다. 사장인 이정수 씨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날 아침 이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급하게 이사 가게 돼서요. 가구 좀 가져가 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인천 연수구에 사는 박모 씨였다. 갑작스럽게 해외 발령을 받아 일주일 내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가구들인가요? 책상, 의자, 책장 그런 것들이요. 별로 비싸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 씨는 평소처럼 트럭을 몰고 박 씨의 집으로 향했다. 연수구의 한 오래된 빌라 2층, 작은 원룸이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 책상도 가져가 주세요. 박 씨가 가리킨 책상은 낡은 원목 책상이었다. 1980년대쯤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서랍이 3개 달린 평범한 사무용 책상이었다. 이거 얼마나 쓰셨어요? 아,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3년 전에 이사 올 때 이미 있던 거예요. 전세입자가 두고 간 거죠. 이 씨는 별 생각 없이 책상을 트럭에 실었다. 30년간 수없이 많은 가구를 옮겨온 그에게 이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였다. 오후 2시경, 이 씨는 가구들을 매장으로 가져왔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하나씩 내리면서 간단한 상태 점검을 했다. 이 책상은 어때요? 서랍이 좀 뻑뻑하긴 한데 기본적인 상태는 괜찮네요. 조금만 손보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씨는 책상을 매장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다. 당장 급한 가구들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수리하기로 했다. 그 책상은 3일 동안 매장 구석에서 먼지를 쌓아갔다. 가끔 손님들이 와서 둘러보긴 했지만 낡은 외관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씨도 바빴다. 다른 가구들 수리하고 손님 상대하고 새로운 가구 수거하러 다니느라 책상은 자꾸 미뤄졌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다. 만약 그 책상이 계속 방치되었다면 이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비교적 한가한 오후였다. 이 씨는 밀린 일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구석에 놓인 책상을 끌어다가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슬슬 이것도 정리해야지. 먼저 겉면을 닦았다. 먼지와 때가 꽤 쌓여 있었지만 원목의 무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팔만한 상태였다. 서랍부터 확인해 보자. 이 씨는 첫 번째 서랍을 당겨봤다. 뻑뻑했지만 열렸다. 안에는 낡은 볼펜 몇 자루와 지우개, 클립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오래된 메모지와 영수증 몇 장이 전부였다. 별거 없네. 이 씨는 마지막 서랍을 당겼다. 이 서랍이 가장 뻑뻑했다. 힘을 주어 몇 번 당기자 겨우 열렸다. 그 순간이었다. 서랍 안에서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다. 이 씨는 손을 넣어 더듬어 봤다. 서랍 뒤쪽 거의 끝부분에 무언가 단단한 물건이 있었다. 뭐지? 이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먼지가 잔뜩 앉은 갈색 봉투였다. 봉투는 두껍고 무거웠다. 이 씨는 호기심이 생겼다. 30년간 중고 가구를 다루면서 서랍이나 틈새에서 온갖 물건들을 발견해 봤다. 오래된 사진, 편지, 때로는 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봉투는 뭔가 달랐다. 무게감이 남달랐고 봉투 자체도 조금 특별해 보였다. 이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서류 뭉치였다. 은행 통장,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들. 하지만 이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두 개의 작은 책자였다. 이건 여권이네. 이 씨는 한 권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표지를 확인했다. 분명히 대한민국 여권이었다. 첫 번째 여권을 열어봤다. 사진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차분한 인상의 여성. 그리고 이름란에는 최미영. 이 씨는 잠시 멈칫했다.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두 번째 여권을 열어봤다. 이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이었다.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 이름란에는 김동현. 이 순간 이 씨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을까? 이 씨는 여권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놀라운 것은 두 여권 모두 출입국 도장이 전혀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마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발급일자를 확인해 봤다. 최미영의 여권은 2014년 2월 14일, 김동현의 여권은 2014년 2월 20일. 둘 다 같은 해 같은 달에 발급받은 것이었다.
2014년 최미영, 김동현. 이 씨는 계속 중얼거렸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이었다. 그런데 어디서였을까?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아, 그 사건. 이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2014년 인천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사건.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사건. 당시 연일 뉴스에 나왔던 그 이름들이었다. 최미영, 김동현. 바로 그 실종된 신혼부부였다. 이게 그 사람들 여권이라고? 이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4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었다. 이 씨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2014년에 사라진 신혼부부 그 사람들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뭐라고 하셨죠? 전화를 받은 경찰관도 당황했다. 4년 전 사건의 증거물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씨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중고가구 매장을 운영하는데 수거해온 책상 서랍에서 여권 2권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권의 주인이 2014년에 실종된 최미영, 김동현이라는 것.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절대 그 여권들을 만지지 마세요. 30분 후 인천 중부경찰서 수사팀이 다시사리 중고가구 매장에 도착했다.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이 신고를 받고 반신반의했다. 4년 동안 찾지 못했던 증거물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여권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맞습니다. 최미영, 김동현. 분명히 그 사람들 여권이에요. 박 경감은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4년 전 그날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이정수 씨, 이 책상을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연수구에 사는 박모 씨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분이 급하게 이사를 가게 돼서. 그 박 씨는 이 책상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3년 전에 그 집으로 이사할 때 이미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거라고. 박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3년 전이라면 2015년. 사건 발생 1년 후였다. 그럼 이 책상의 원래 주인을 찾아야겠네요. 수사팀은 즉시 박 씨에게 연락했다. 박 씨는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 3년 전에 그 집으로 이사할 때 이미 있던 가구들이에요. 전 세입자분이 두고 간 거라고 집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전 세입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수사팀은 즉시 그 집의 집주인을 찾았다. 60대 여성인 김모 씨였다. 2015년 이전에 그 집에 살던 세입자요? 젊은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김 씨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그런데 그 부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2014년 말인가, 2015년 초인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집세도 안 내고. 혹시 그 부부 이름 기억나세요? 최모 씨. 김모 씨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순간 수사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연수구 원룸이 바로 실종된 부부가 살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원룸을 압수수색했다. 비록 3년이 지났지만 혹시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세입자가 거쳐간 후라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집주인 김 씨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부부가 처음 이사 올 때 가져온 가구들이 꽤 많았어요. 신혼 가구를 새로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라지고 나서는 가구들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2014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달 집세를 안 내서 연락해 봤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12월 중순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2014년 12월 중순, 바로 인천 아파트에서 부부가 사라진 시점과 일치했다. 수사팀은 발견된 여권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여권 모두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부부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초기 추정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4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거군요. 박 경감은 씁쓸했다. 여권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해외 도피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 실제로는 부부가 여권을 숨겨둔 채 사라진 것이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간 건가요?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은 부부가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국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인데 수사팀은 다시 원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했다. 여권 발견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다. 4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단서였다. 4년 전 실종된 신혼부부의 여권이 인천의 한 중고 가구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권에는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어 해외 도피서를 뒤엎는 새로운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최 씨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왔다. 정말 우리 딸 여권이 맞나요? 4년간의 절망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 씨의 어머니는 여권을 보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 딸이 해외로 간 게 아니었구나. 한편 김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조용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고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만 소극적으로 응했다. 장 씨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4년 만에 다시 경찰서에 불려온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여권이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뉴스에서 봤어요. 혹시 김 씨가 여권을 어디에 숨겨놨다고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장 씨는 여전히 4년 전과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여권 발견으로 수사팀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해외 도피가 아니라면 부부는 국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4년 동안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경감이 수사회의에서 말했다. 첫째, 부부가 완전히 신분을 바꿔서 숨어 살고 있는 경우.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경우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4년 동안 단 한 번의 목격담도, 카드 사용 기록도, 휴대폰 신호도 없었다. 이는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수사팀은 연수구 원룸을 다시 조사했다. 비록 3년이 지났지만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에는 과학수사팀까지 동원했다. 루미놀 검사, 지문 채취, 미세 증거물 수집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여러 세입자가 거쳐간 후라 의미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방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 구멍, 뭔가를 숨기기 위해 뚫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비어 있었다.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여권 발견 소식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다. 4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추리 논쟁이 벌어졌다. 여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계획적 실종이라는 뜻 아닌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일 수도 있다. 4년 동안 흔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었다. 프로파일러들도 이 사건에 다시 관심을 가졌다. 여권 발견으로 새로운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학자 이모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여권을 숨겨뒀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해외 도피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단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을 숨겨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피를 고려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종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권을 숨긴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가려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두고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여전히 이 사건은 수수께끼였다. 여권 발견으로 최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해외로 간 게 아니라면 혹시 국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 씨의 어머니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동안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최 씨의 여동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어떤 이유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살아있다는 신호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반면 김 씨 가족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여권 발견 이후에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김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기자들이 더 자세한 질문을 하려 하자 그녀는 문을 닫고 더 이상 대화를 거부했다. 김 씨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들 일로 4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들의 태도는 수사팀에게도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웠다. 4년 만에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장 씨는 이번에도 일관된 증언을 했다.
4년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전부예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김 씨가 여권을 어디에 보관한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연수구 원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구 원룸이요? 그게 뭔가요? 장 씨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정말로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였다. 김 씨와 최 씨가 인천 아파트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살았다는 사실 정말 몰랐나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김 씨는 저한테 인천 아파트에서만 산다고 했거든요. 만약 장 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김 씨는 자신의 첫사랑에게조차 연수구 원룸의 존재를 숨겼다는 뜻이었다. 수사팀은 연수구 원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이 원룸이 언제부터 김 씨 부부의 거처였는지, 왜 인천 아파트와 이중으로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집주인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부부는 2014년 6월경부터 그 원룸을 임대했다고 했다. 결혼한 지 한 달 후였다. 처음에는 신혼집을 따로 구하신 줄 알았어요. 젊은 부부가 작은 원룸을 임대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자는 김동현이었다. 보증금과 월세는 현금으로 지불했다. 왜 현금으로 지불했을까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수사팀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신혼부부가 왜 이중 거주지를 마련했을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인천 아파트와 연수구 원룸. 두 거주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인천 아파트는 공식적인 신혼집이었다.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주변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살았다. 모든 공식 서류의 주소도 이곳이었다. 반면 연수구 원룸은 완전히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가족들도 모르고 심지어 장 씨도 모르는 곳이었다. 마치 도피처 같은 느낌이에요. 수사관 중 한 명이 말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을 미리 마련해 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 도피처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도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권 발견으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지만 시간은 여전히 수사팀의 적이었다. 4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증거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릿해졌고 물리적 증거들도 대부분 소실됐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박 경감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론의 관심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곧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또다시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이번에는 꼭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나타났다. 여권 발견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경찰서에 제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혹시 그 사람들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4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서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는 선장이었다. 2014년 12월, 그러니까 정확히 4년 전 겨울이었어요. 새벽에 바다에서 이상한 걸 봤거든요. 어떤 것을 보셨나요? 차 한 대가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아주 깊은 곳에. 수사팀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그 차에 사람이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서. 하지만 차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고는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사고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뉴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혹시 그 차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수사팀은 즉시 해양경찰과 협조하여 수중 수색을 시작했다. 선장이 지목한 지역은 인천 앞바다 수심 30m 지점이었다. 일반적인 다이빙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깊이였다.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탐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3시간 후 발견했습니다. 수중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된 것이다. 4년간 바닷속에 잠겨 있던 차량이었다.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바닷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어 부식이 심했고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했다. 이틀에 걸친 작업 끝에 차량이 인양됐다. 심하게 부식된 차량이었지만 번호판은 여전히 확인 가능했다. 그리고 그 번호는 맞습니다. 김동현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에요. 수사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 단서를 찾은 것이었다. 차량 내부를 조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4년간 바닷물에 잠겨 있어 대부분의 것들이 부식되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몇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법의학팀의 정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운전석에서는 남성용 시계가 발견됐다. 심하게 부식됐지만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이 확인됐다. KDH. 김동현의 이니셜이었다. 조수석에서는 여성용 반지가 발견됐다. 결혼 반지로 추정되는 이 반지의 안쪽에는 M, 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최미영의 이니셜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의 말에 수사팀은 당황했다. 차만 바다에 빠지고 사람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인골이나 시신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차량 발견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차는 바다에 있는데 사람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첫째, 부부가 차를 바다에 빠뜨린 후 다른 곳으로 도피했을 가능성. 둘째, 부부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지만 시신이 조류에 휩쓸려 사라졌을 가능성. 셋째, 제3자가 차를 바다에 버린 후 부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 어느 것이 진실일까? 차량 분석 결과. 정밀 분석 결과 차량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었고 엔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또한 차량이 바다에 빠진 각도와 위치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속도로 바다로 돌진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그게 운전자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차량 발견 소식은 온 나라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건가? 아니다. 차만 바다에 버리고 도피한 거다.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었다. 최 씨의 가족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차가 바다에서 나왔다는 게 그럼 우리 딸은 정말. 최 씨의 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4년간 품어온 희망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을 남겨뒀다. 차량 발견으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됐다.
수사팀은 2014년 12월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전후의 모든 상황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인천 앞바다 주변의 CCTV, 목격자, 그리고 당시의 기상 상황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대부분의 CCTV 기록은 이미 삭제됐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희미했다. 여권과 차량, 4년 만에 발견된 2개의 결정적 단서. 하지만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 여권이 연수구 원룸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부부가 해외 도피를 포기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차량이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수사팀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사건의 미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 경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2018년 10월 여권과 차량의 발견으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다시 한번 온 나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들은 답을 주는 대신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부부는 왜 여권을 숨겨두었을까? 왜 비밀스러운 이중 거주지를 마련했을까? 차량은 누가 왜 바다에 빠뜨린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김동현과 최미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될수록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여권을 발견한 이정수 씨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냥 평범한 책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단서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권을 찾았는데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사건 담당 수사관 박 경감도 고개를 저었다. 30년 넘게 수사관 일을 해왔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증거는 나오는데 진실은 더 멀어지는 마치 미로 같은 사건이에요. 인천의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다. 4년 전 그 겨울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다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김동현과 최미영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사건 발생 4년 만에 발견된 여권과 차량. 하지만 이것들이 마지막 단서일까? 아니면 더 큰 진실로 가는 중간 단계일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있지 않다. 증거는 나타나지만 답은 더 멀어지고 시간은 흐르지만 수수께끼는 더 깊어진다. 과연 이 사건의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다. 2024년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다. 최미영의 어머니는 이제 70대가 되었다. 딸을 잃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다. 매년 딸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빈 의자 앞에 놓는다. 미영아,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면 김동현의 가족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언론의 관심이 식자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가끔 아는 사람이 김동현에 대해 물으면 연락이 없다는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여권과 차량 발견 이후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화두를 던졌다. 심리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어 있었던 거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계획적 실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권을 숨겨두고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단 한 번의 목격담도, 카드 사용 기록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과연 두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숨어 살 수 있을까? 김동연의 첫사랑이었던 장미영은 현재 서울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가끔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그때 일은 정말 힘든 기억이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김동연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면 최미영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만약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는 여전히 이 사건의 파일이 남아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계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단서를 기다리는 상태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박경감은 지금 경찰청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 30년 넘게 수사관 일을 했지만 이 사건처럼 미스터리한 건 없었습니다. 증거는 나오는데 답은 더 멀어지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새로운 수사관들도 가끔 이 파일을 열어본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의 벽 앞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각종 추리 커뮤니티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이 화제가 된다. 결국 동반자살이었던 것 아닌가? 아니다. 김동연이 혼자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 최미영이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하고 김동연이 뒤따랐을 가능성은?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신분으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지도. 하지만 아무리 추측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혼 한 달 된 부부의 행복해 보이는 외모 뒤에 사랑의 부재와 배신, 그리고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결혼들이 과연 진정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 가족의 압박, 사회적 시선, 나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사건은 보여준다.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 만약 김동연이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최미영이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표현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다. 김동현과 최미영은 정말 어디에 있을까? 차량만 바다에 빠지고 사람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연수구 원룸의 존재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김동현의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정말 없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혹시 김동현과 최미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만약 살아있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 만약 이 세상에 없다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서로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마지막에는 서로를 이해했을까?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14년 그 겨울날 인천의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증거들은 하나둘 나타났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갔다. 김동현과 최미영.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밝혀질 날이 올까?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단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은 여전히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평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진솔한 대화를 잊지 마세요. 작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